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에 근무하는 최연호입니다. 첫 번째 내용이 여기 제목에 적혀 있는 대로 소아청소년 크론병 치료의 변화죠. 왜 하필이면 이름 크론병 앞에 소아청소년을 붙였느냐인데 이게 다릅니다. 성인에 오는 크론병하고요. 이 소아 크론병은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발생하는 크론병은 특히 성장 이런 것과 연관이 많이 되고 또 평생을 오랜 기간 동안 알아야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더 주의 깊게 포커싱해서 환자를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이런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그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30대 미만이 될 텐데요. 20살, 20대와 10대 그때 오는 이 소아청소년 크론병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거의 뭐 50%에 육박한다고 그러죠. 우리나라 발생에. 그 정도로 많아지고 있다는 걸 저희가 실감하고 있고, 보통 10대에 온다고 되어 있던 소아 크론병이 지금은 7세, 8세 어린 연령에 더 확장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나라 환경의 변화라든가 서구화되는 그런 음식들 또는 이런 것들이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이 첫 번째 그림이 나오는데, 사진이 나오는데, 뭔지 아시죠? 모아이 석상이잖아요. 저쪽에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이스터 섬이라고 있죠. 이게 칠레로부터 한 3,000km 떨어져 있는 남태평양 한가운데 위치한 화산 분출된 섬인데, 이 섬이 이제 1600년대 이후에 유럽인들에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석상들이 해변가에 쭉 깔려 있는 모습이 나와서 상당히 신비로웠던 그런 발견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연구가 많이 됐어요. 이 모아이 석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이곳에 누가 살고 있었는가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그 얘기를 잠깐 먼저 해드릴까 합니다. 이게 야자나무예요. 야자나무의 숲인데 나중에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이스터 섬에는 이 야자나무 숲이 상당히 다른 야자나무, 매우 굵고요. 직경이 크고 아름드리 야자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수천 년에 있었던 이런 산림에 사람이 살게 되면서 이 원주민들은 이 나무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산업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당연히 나무를 잘 잘라서 배를 만들죠. 배를 만들고 주변이 다 바다니까 해산물들을 많이 생산해내고 그걸로 인해서 산업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달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부족끼리 간에 서로 전쟁도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네 부족이 더 뛰어나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뭔가를 표상을 보여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아이 석상이었던 것 같아요. 이 섬의 중간에 채석장이 있답니다. 그 채석장에서 돌을 캐서 그 돌을 이쪽 해변가까지 끌고 오려면 또 뭐가 필요하냐면 동글동글한 뭔가 운반 기구가 필요하겠죠. 결국 나무를 또 베고 이 나무를 이용해서 모아이 석상을 만들고 운반하고 또 산업을 발전시키고 하다 보니까 이 야자나무가 한 그루 두 그루 계속 베어지게 된 거예요. 그렇겠죠. 다 베어지고 하다 보니 200년이 흘렀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1400년부터 1600년도 경까지 이 섬의 문명이 많이 발달했고 1600년 이후에 문명이 붕괴가 됐다고 합니다. 망한 거죠. 지금 현재 보이는 그 이스터 섬입니다. 나무가 안 보입니다. 민둥산, 민둥섬이 됩니다. 가운데 화산 분출구가 보이고 지금 이제 관광지로 잘 알려져 있지만 이 섬에서 200년간 나무가 그렇게 베어지면서 또 문명이 200년만 반짝하고 사라지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일까 상당히 많은 과학자들이 궁금해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그림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 그림은요. 사람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만일 이 사람이 100m를 걷고 있다고 보면요. 보시면 이게 평지같이 보이죠. 맞습니다. 이게 평지잖아요. 100m를 걷고 있는 이 사람은 평지를 걷고 있는데 만일 이 사람이 10km를 걷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10km를 걷고 있는데 그 10km가 이제 빨간 줄이라고 치면요. 사실 빨간 줄이 평지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원래 걷고 있던 파란 줄은 사실은 내리막길인 거죠. 이해하시겠죠? 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 10km 걷다 보니까
내리막길인 건 나중에 알게 되지만 100m 걷고 있을 때는 자기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해드리냐면 만성질환, 특히 크론병 같은 만성질환의 아주 전형적인 특징이 돼버립니다. 지금 현재는 잘 몰라요. 나빠지고 있는지. 하지만 어느 시기가 많이 지나가고 나면 나빠져 보인다는 거죠. 문명의 붕괴라고 유명한 책이 하나 나와 있죠. 이게 제러드 다이아몬드. 이 사람이 총균세의 저자이기도 하잖아요. 이 문명의 붕괴 바로 이스터 섬에 망해가는 과정을 설명을 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나무를 베면서 마지막 한 그루를 베는 그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제러드 다이아몬드는 이런 상황을 크리핑 노멀시, 그러니까 자맹성 정상 상태라고 부르는데 이 크립이 기어가다지만 크리핑하면 영어 단어의 뜻으로는 아주 천천히 진행하는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자맹성 정상 상태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눈치채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내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가 망해가고 있는지 우린 지금 모릅니다. 망한 다음에는 알게 되겠죠. 이 만성질환이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걸 시사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크론병을 치료하면서 특히 소아청소년 크론병을 치료하면서 요 초기 크론병에 집중을 하게 됐습니다. 초기 크론병은요. 여기 써 있는 대로 염증 단계입니다. 인플라메이션 단계고 이 초기 크론병은 피스툴라가 없고요. 앱세스가 없고요. 스트릭처가 없습니다. 협착 단계에 오기 전 단계예요. 그러니까 초기에 이거를 치료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염증 단계를 넘어서면 아주 당연하게요. 이 크론병은 협착 또는 누공 또는 수술하게 되고 그 다음 다시 협착이 오는 이 과정을 반복하는 아주 대표적인 자연 경과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소아 청소년기에 치료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치료는 이런 게 나옵니다. 다 아실 거예요. 보통 그 크론병의 단계에 따라 갖고 항염증 치료 단계라는 걸 1단계에서 하게 돼 있죠. 2단계가 면역 조절 치료를 하게 돼 있고 3단계가 생물학적 항체, 이 주사 제제인데 이걸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각자의 내용을 보면 5-ASA라든가 스테로이드, 메트론니다졸 같은 것이 1단계에 사용되는데 저희 병원 같으면 삼성서울병원은 스테로이드를 쓰지 않습니다. 이 스테로이드는 성인 크론병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소아 크론병은 저희가 안 쓰는 이유가 잘 아실 거예요. 이 성장에 장애를 주잖아요, 스테로이드가. 그러니까 키가 못 자라고 여드름 많이 생기고 얼굴이 크게 되고 아이들한테는 상당히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쓰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의사들은 스테로이드를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쓰면 좋아집니다. 아시잖아요. 결국 의사의 입장이죠, 그거는. 하지만 환자 입장에서 보면 이게 끊어야만 되는 약이잖아요. 부작용이 워낙 심하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스테로이드를 끊으면 또다시 재발하는 과정을 겪는 과정. 제가 아마 저라든가 제 아이가 크론병에 걸렸다면 전 스테로이드를 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도 마찬가지로 환자 입장에서 볼 때 저희는 스테로이드 쓰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면역조절제에는 아자사이오프린이라든가 MTX가 있죠. 상당히 무서운 약으로 알려져 있긴 합니다. 좀 잘 쓰면 보약이 됩니다. 결국 3단계로 넘어가면 지금 현재 인플리스맵이라든가 아달리무맵 같은 주사 제제가 계속 치료제로 이용되어 있는 단계에 있는 거죠. 여기 보이다시피 1단계 치료를 하다가 안 되면 2단계 넘어가고 좋으면 또 유지하다가 또 3단계 안 되면 3단계 넘어가는 이런 거를 우리는 스텝업 치료라고 하는데 이게요 금세 5년 내지 10년이 지나버립니다. 되게 빨라요. 그 5년 10년 지나버리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아까 그 그림으로 다시 돌아가 봤을 때 염증 단계가 있고 협착 단계가 있는데 이 시기가 10년쯤 지났을 때 크리핑 노멀스에서 어느 순간에 협착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환자도 모르고 보호자도 모르고 우리 의사도 모르는 단계에서 어느 날 검사했더니 협착이에요. 수술 받아야 될지도 몰라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한 10년 전쯤인데요. 삼성서울병원에서 이거를 그렇게 치료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치료하는 것이 좋으냐면 이 염증 단계에 있을 때 여기를 블로킹하는 거죠. 어떻게 블로킹할 수 있는가? 그 염증 치료하는 약을 제대로 쓰면 되는데 가장 강력한 항염증 제제가 5-ASA도 아니고 스테로이드도 아니고요. 면역 억제제도 아니고 바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주사 제제,
바이올로직 안티바디가 되는 겁니다. 그걸 먼저 쓰면서 염증 단계를 블록하면 협착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겠다. 실제로 10여 년 저희가 사용해 보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바로 탑다운인데요. 저희는 어떻게 해서든지 빠른 기간 안에 환자가 어느 정도 보험 기준 안에 들면요. 이런 바이올로직 안티바디와 면역 조절제를 먼저 사용해 버립니다. 강력한 약을 먼저 쓰는 거죠. 많은 병원들에서 이걸 무서워합니다. 부작용이 있다는 이유로. 그 얘기는 이따 두 번째 강연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책 아시나 모르겠어요. 토마스 쿤이라는 유명한 과학 철학자의 책인데요. 과학혁명의 구조,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요, 62년에 초판이 나온 책인데 지금 현재 20세기에 출판된 책과 논문 중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책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토마스 쿤의 이 책이 왜 그렇게 유명해졌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지금 현재 많이 사용되는 바로 단어 패러다임이라는 말이 바로 이 책에 처음으로 쓰였기 때문이에요. 이 패러다임은 아리스토텔레스 시절, 그 시절에 파라다이그마라는 이런 단어에서 유래된 건데 토마스 쿤은 이 패러다임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상황에서 끈질긴 옹호자들의 집단을 떼어내갖고 유인할 만큼 충분한 전례가 없어야 될 때, 이때 우리는 그걸 패러다임이라고 부른다. 하나의 패러다임임을 의미하는 거죠. 이 패러다임이 하나가 정해지면요. 정상 과학이 이루어집니다. 노멀 사이언스인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양자역학이라는 게 물리학에 나와 있다면 양자역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 패러다임이 양자역학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연구를 계속하고 있게 되는 거죠.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새로움을 겨냥하지 않으면서 현재 주어진 그 사이언스 안에서 현 상태를 분명하게 해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게 정상 과학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상한 변이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런 변이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위기 상황이 오게 되고 야 이거 이상하지 않니? 서로 연구자들이 모여서 토의하고 다른 연구를 해보고 뭐 무슨 실험을 해보고 하다 보니까 이거 틀렸구나. 그리고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패러다임 쉬프트가 되는 거예요.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상태가 바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토마스 쿤은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공약 불가능성이란 말을 했는데요. 인코멘슈어러빌리티가 뭐냐면 한쪽에서는 그 패러다임이 특정한 현상이 설명하기 힘든 변칙 현상인데 다른 한쪽에서는 법칙과도 같은 당연한 현상이 될 때 이 둘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는가? 이거 되게 어려워집니다. 이 말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제가 이런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고전 물리학이잖아요. 뉴턴의 F = ma가 나왔다면 F = ma와 우리 특수상대성 이론에 아인슈타인의 E = mc 제곱이 나오잖아요. 이 두 가지가 F = ma와 E = mc 제곱이 사실은 그 시대의 패러다임인데 이 둘은 옳아요. 둘 다 옳거든요. 근데 둘을 틀렸다고 서로 상대방을 뭐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거를 우리는 공약 불가능성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여기까지 설명을 제가 해드리고 크론병 얘기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볼까 합니다. 현재 크론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 트리트 타겟이라는 전략을 사용하게 되는데 결국 치료의 타겟을 뭘로 잡느냐라는 뜻입니다. 이 만성 질환은 이 트리트 타겟을 잘 잡아야 됩니다. 제가 이런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당뇨 환자가 있잖아요. 당뇨를 컨트롤하려면 혈당을 보면 되겠죠. 사람의 우리 혈당을 찾아보면 되는데 그 혈당을 컨트롤하려고 하면 당뇨 치료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리스크 스트래티피케이션을 통해 갖고 타겟을 다른 걸로 바꿉니다. 더 올려버리죠. 예를 들어서 헤모글로빈 A1C를 잡아버리면요. 헤모글로빈 A1C를 조절하려고 하면 그게 조절됨으로써 자연스럽게 글루코즈는 조절이 되는 거예요. 혈당 조절이 되는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류마토이드 아스트라이티스가 있는데 이 류마티스성 관절염이 있을 때 고통이 심하니까 우리가 무슨 진통제를 준다고 쳐봐요. 그럼 진통제 주면 고통은 좋아질지 몰라도 그렇게 치료하지 않습니다.
그 류마티스 쪽에서의 트리트 타겟은요, 퀄러티, 삶의 퀄러티, 라이프 퀄러티를 좋게 만드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거를 성공해내면 당연히 고통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각 만성 질환별로 어떠한 타겟을 잡는가가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그래서 크론병을 보면 이 옵티멀 타겟을 무엇으로 잡을 것인가 고민하게 되죠. 증상을 잡을 것인지, CRP를 잡을 것인지, 대변의 칼프로텍틴을 볼 것인지, 히스톨로지 레벨을 볼 것인지, 또는 뮤코사 힐링이나 트랜스뮤랄 힐링을 볼 것인지, 뮤코사 힐링은 내시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고, 트랜스뮤랄 힐링은 MRI를 찍어보면 다 알 수 있게 되겠죠. 현재는 이 뮤코사 힐링과 트랜스뮤랄 힐링을 아마 이 타겟으로 잡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관해 개념도 잠깐 나오잖아요. 관해라는 게 임상적 관해라는 말이 나오고, 생화학적 관해는 결국 이 바이오케미컬 레미션이라는 게 결국 랩이 좋아지는 걸 의미하는 거고, 내시경적 관해가 바로 뮤코사 힐링이 되는 거겠죠. 뭐 이거 말고도 히스톨로지 레미션도 있고 여러 개가 더 있겠지만, 역시 우리가 보는 것은 이 뮤코사 힐링, 내시경적 관해를 잡는 것이, 그거를 목표로 하는 것이 당연하게 임상 증상을 다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뮤코사 힐링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잡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현재 뉴 패러다임은요, 딥 레미션이에요. 깊은 관해. 이것은 임상적 관해와 내시경적 관해를 합친 것을 의미하는 거죠. 뉴 패러다임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것을 위해서는 점막 치유를 트리트 타겟으로 잡는 거예요. 뮤코사 힐링을 잡고,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가장 강력한 항염증 제제인 IV로 들어가거나 서큐로 들어가는 생물학적 항체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한다 그랬잖아요. 그때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가 바로 TDM이 돼버립니다. 치료약물 모니터링, 두 번째 파트에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TDM 약물 농도라든가 또는 항체를 보는 것을 함으로써 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개인 맞춤 치료까지 가능하게 되는 그런 과정에 현재 이르게 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인플리스맵을 처음으로 사용하게 되고 아자사이오프린 같은 것을 합치는 콤보 트리트먼트를 하게 돼 있었는데, 시작했는데, 그때 TDM이 외국에서는 어베일러블했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베일러블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춘기 된 아이 하나를, 크론병 환자를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인플리스맵과 아자사이오프린으로. 요 Y축에 있는 게 4321, 이게 CRP 레벨이에요. 밑에 나와 있죠. 3.3 정도 된 높은 CRP 레벨이 있던 아이를 인플리스맵 치료를 시행을 했습니다. 바로 좋아졌어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한 3, 4개월 지나고 CRP가 0.03까지 떨어져서 잘 진행되나 하고 봤는데 갑자기 CRP가 뜹니다. 1.3, 뭐지? 2.9, 이거 뭐지? 우리가 이 상태를 LOR, Loss of Response라고 불리는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LOR이 진행됐는데 가만두고 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인플리스맵 도즈 인텐시피케이션을 시행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과거에 저희도 도즈 인텐시피케이션, 투여하는 기간을 줄인다든가 양을 늘리는 방법을 통해서 시행했는데 환자는 더 나빠지는 거예요. CRP가 거의 초기 단계까지 3.5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가 TDM을 볼 수 있는, 결국 트러플 레벨과 안티바디를 볼 수 있는 그 키트를 갖다가 실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TDM을 한 2년 정도 될 때쯤 됐는데 키트를 수입해서 검사를 시행을 했고, 그동안 모아놨던 샘플이 있기 때문에 그 TDM으로 과거 샘플들을 다 한번 조사해 봤어요. 그 피를 다 조사해 봤더니 여기 빨간 줄이 바로 인플리스맵 트러플 레벨인데, 밑에 보이시죠? 보통 한 3 정도 넘기면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트러플 레벨이. 인플리스맵이 3.5, 2.1, 0.4 이렇게 떨어지는 게 과거 데이터에서 이제 나중에 확인이 된 거고, 트러플 레벨이 거의 없다는 것은 무슨 얘기가 되냐면요. 안티바디죠. 그 약에 대한 안티바디가 우리 체내에 생성되면서 안티바디가 2 플러스, 4 플러스로 올라가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결국은 항체가 생기면서 결국 이 트러플 레벨이 떨어지고 약효를 전혀 보지 못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죠? 이 인플리스맵은 현재 사용이 불가능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아달리무맵으로 바꿨습니다.
바꿨더니 여기 보시는 대로 CRP가 다시 똑 떨어지면서 레미션이 오게 된 거겠죠. 이거 한번 잘 보실래요? 이게 결국은 2년이 넘는 기간이었는데 만일 우리가 처음 LOR이 나타났던 30주 때쯤이라든가 또는 뭐가 이제 기분이 이상했다, 내시경 나빠졌다고 하는 한 1년쯤 될 때 미리 TDM 키트를 이용해서 잴 수 있었다면 이 환자는 2년째 아델리무맵으로 바꾼 것보다 먼저 1년째 바꿀 수 있었다는 거예요. 환자의 퀄리티는 1년을 더 빨리 좋게 해줄 수 있었는데 이 TDM이 그 당시 어베일러블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자의 치료는 계속 늦어지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협착으로 계속 가고 있었겠죠. 이게 바로 그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현재 새 패러다임은 점막 치유와 생물학적 항체 등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있었던 노멀 사이언스는 스테로이드와 5-ASA 또는 아자사이프린으로만 치료하는 거였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개 사이는 공약 불가능성입니다. 사실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정상과학도 맞고요. 새 패러다임도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에 바로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 중에 아주 우리가 잘 먹고 약간 비싸죠. 비싼데 많이 먹어요. 대구입니다. 대구. 대구가 이 어디서 많이 나타나냐면 여기가 북대서양이고요. 북대서양의 캐나다 앞바다에 뉴펀들랜드 섬이라는 게 있는데 이 뉴펀들랜드 섬에 1800년대, 1900년대에 정말 많이 살았다고 그래요. 이 빨갛게 보이는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대구가 많았다는 걸 의미하는 건데 이게 1900년이라고 써 있죠. 이 데니얼 폴리라고 하는 어류학자가 조사해 봤더니 이 당시 1900년에는 얼마나 대구가 많았으면 배를 저어서 나아가기 어려울 정도로 대구가 많았다고 그래요. 그 정도 많았던 게 보십시오. 1950년, 2000년이 돼가면서 그 매스가 줄고 있는 게 보이죠. 뭐 당연히 이 원인은 우리 인간들이 포획을 많이 했을 거예요. 이 대구를 많이 포획함으로써 이 정말 생각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양으로 많이 줄어들게 돼 있는 게 대구의 포획량이 되었다고 하죠. 이 데니얼 폴리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각 세대의 어류학자는 자신이 연구를 시작할 시점의 어족 자원을 기준선으로 삼아서 그 후의 변화를 평가한다. 세대라는 게 이제 30년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30년 간격으로 이렇게 쭉 보니까 다음 세대 어류학자는 이미 줄어든 어족 규모를 새로운 기준선으로 설정하고 또 연구를 시작하는 거예요. 기준선은 계속 이동을 합니다. 처음에 대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시절은 이미 100년 전이지만 한 50년, 60년 지나면서는 줄어든 기준선을 통해서 어족이 사라지는 것을 학자들이 수용하기 시작하는 것. 이것을 데니얼 폴리는 Shifting Baseline Syndrome이라고 불렀습니다. 기준선 이동 증후군. 우리의 모든 과학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의학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갖고 있던 고정관념이 있었을 텐데 세대가 바뀌어 가면서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변화하고 있고 30년 지나면 또 변화할 겁니다. 치료는 계속 변화하고 있어요. 사실 크론병 치료를 항염증제, 면역조절제, 생물학적 항체라는 개념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때 1942년에 설파살라진 개발됐잖아요. 이때 이게 많이 쓰였고 그 다음에 오랄 스테로이드가 65년에 개발되면서 많이 쓰였죠. 73년에 5-ASA 메살라진 제제가 나왔고 94년에 부데소나이드가 사용되기 시작했죠. 70년에 아자사이프린이 이제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고 95년에 MTX도 면역조절제로 많이 사용됐습니다. 이프리스맵이 처음으로 나온 게 95년이 되고요. 아달리무맵이 2004년에 나기 시작해갖고 이프리스맵이 소아에서 승인된 거는 FDA 승인된 거는 2006년이고 우리나라에는 아마 2008년 정도에 들어와서 저희가 한 2009년 정도부터 삼성서울병원에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2021년 현재는 이거 말고도 훨씬 더 많은 수의 바이올로직 안티바디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치료 지금 이렇게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인가? 크론병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계속
나빠지는 이 추세로 가는데 소아청소년 크론병을 언제 치료하고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 생각보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협착으로 가는 걸 보고 있을 것인지 그 협착이 오는 전 단계에서 미리 막을 것인지 저희는 당연히 전 단계에서 막는 걸 택하는 거죠.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릴까 해요. 저는 3T 전략을 이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소아청소년 크론병 치료의 3T가 뭐냐면요. 아까 얘기했듯이 트리트 타겟을 잡아야 되고 이 트리트 타겟을 높이 잡은 만큼 더 빠르고 강하게 치료하기 위해서는 톱다운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두 개의 개념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거로 보는 게 맞고 무섭잖아요. 이걸 어떻게 센 약들을 그냥 쓸 것인가? 당연히 TDM이 같이 합쳐지는 이 3T가 이루어졌을 때, 융합이 됐을 때 아마 올바른 치료 전략이 될 것이고 가장 혜택을 보는 게 바로 환자가 큰 혜택을 볼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한 10여 년 치료해 오고 있는데 많은 성과를 보고 있거든요. 저희 병원의 이제 수술률이 상당히 낮아요. 거의 수술 안 하고도 환자 만족도가 뛰어나게 좋고 있고 그 연구 결과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꿀 때가 되면 바꿔야 됩니다. 치료는 항상 변하고 우리의 마음도 변하는 거죠. 두 번째 강의에서 그 자세한 디테일을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감사합니다.